이 유전자는 환경에 의해 다양하게 발현됩니다. 그 환경에 우리 몸 밖에 외부 환경과 몸 안에 내부 환경이 있습니다. 이 불안 유전자를 발현시키는 외부 환경으로는 부적절한 양육 환경이나 스트레스 등이 있고, 내부 환경으로 대표적인 것은 호르몬의 신진대사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호르몬은 뇌에서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작용합니다. 그러니 유전자 발현에 뇌도 하나의 환경은 존재합니다. 환경에 영향받는 유전자는 단백질을 만들고, 단백질은 몸의 구성과 기능을 바꿉니다. 즉, 환경을 바꾸면 몸과 마음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는 이 얘기입니다. 이 심리학에서는 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행복의 정도가 타고난 성향이나 유전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는 행복 기준점 이론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거나 나쁜 일이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는 기준점 수준의 행복 레벨로 돌아간다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서 어쩐지 벌어진 유전자 기능 결정의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행복 기준점이 낮게 선정된 채로 태어난 사람은 평생 불행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사실일까요? 다행히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든 바라는 방향을 변화시킬 수 있는 환경, 즉 뇌가 있습니다. 유전자나 과거의 경험이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게 두지 않아도 됩니다. 뇌는 변화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MIT 인공지능 연구소의 공동 설립자인 마빈 민스키는 뇌의 주된 기능이 내부 변화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성장한 과정을 생각해 봅시다. 걷지 못하던 아이가 걷고, 이거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나이를 아이처럼 다룰 것은 모든 것을 일단 입으로 가져가고 보는 아기처럼 우리 뇌는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좋고 나쁜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 머릿속에 아기가 해로운 것을 입에 가져가지 않도록 섬세하게 돌봐야 합니다. 이 일도 육아만큼이나 인내심과 애정이 필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 생각보다 빨리 자라지 않는다고 아기를 재촉하거나 윽박지를까요? 뇌 변화는 스스로 체감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충분히 여유를 갖고 지켜봅시다. 아기가 있는 집에 가본 사람이라면 익숙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거실바닥에 깔린 안전벨트와 모든 가구에 붙어있는 모서리 커버, 특히 이제 막 갖고 시간 색깔 아이라면 그 집은 아이를 보호하는 육아용품으로 사방에 뒤덮이기 마련입니다. 이 뇌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변화를 시도할 때는 첫 걸음을 할 때는 아이처럼 스스로에게도 부드럽게 친절을 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을 호기심으로 대하면 뇌는 급격한 변화일지라도 잘 받아들입니다. 새로운 뉴런에 연결해 필요한 화학 물질들이 풍부하게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수치심을 느끼는 등 부정적인 마음 상태에서는 아무리 긍정적인 상황이라도 물질 공급망에 차질이 생겨서 긍정성 신경 회로를 연결할 가능성이 닫혀버립니다. 이 마지막으로 우리 뇌는 어느 미친 과학자가 인수게이터가 아니라 세상 속 다른 사람들의 뇌가 둘러싸여 있습니다. 뇌가 다른 뇌와 소통하는 방식은 대화를 통해서입니다. 누군가의 가시 박힌 말에 상처받고 화나고 기운 빠졌던 경험들이 다들 있을 것입니다. 이는 머릿속 아기에게 매우 해로운 환경일 뿐만 아니라 신체 예산까지도 앗아갑니다. 뇌에서 언어를 담당하는 영역들이 신체 예산 또한 조절하기 때문이다. 곧 말은 인체를 조절하는 도구이기에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사용하는 말은 당신의 뇌와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환경이 됩니다. 그러니 부정적인 말을 던져내는 당신 주변의 마음 도둑들을 가능한 멀리 해야 합니다.
이 만성적인 불안이 일으키는 악순환이 있습니다. 그렇게 만약 당신이 만성 불안을 경험했다면 신경회로 이전에 뇌화학적 환경 자체가 변화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불안을 유발하는 호르몬이나 신경전달 물질은 더 많이 분비되고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 필요한 물질들은 제 역할을 못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뇌는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로 불안을 더 잘 감지하고 느끼도록 바뀌고 맙니다. 만성 불안이 뇌를 불안하게 바꾸는 데는 편두체와 해마의 역할도 큽니다. 이 느끼면 위협을 감지하는 편두체가 민감해지는데 그러면 자주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어느 실험에서 피실험자들에게 악몽과 같은 부정적인 단어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편두체의 반응성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해마는 일어난 일에 대한 기억, 그 중에 명시 기억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는데 불안을 느낄 때 분출되는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이 작업을 반응해야 합니다. 그 결과 현재 상태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억을 만들지 못하고 왜 불안해하고 기분이 나쁜지 이유도 모른 채 계속 막연한 불안 상태가 됩니다. 흥분된 편두체와 약하던 해마가 만나서 불쾌감을 유발하는 탓입니다. 이 같은 만성적인 불안은 흔히 우울감도 동반하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화학 명칭들도 당황스럽겠지만 원리를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불안할 때 분비되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당질 코르티코스이드는 우리 몸에 활기를 주는 호르몬인 노르에피네프린을 감소시키고 동기부여를 도와주는 신경전달 물질인 도파민을 억제합니다. 만성적인 노르에피네프린이 부족하면 맥 빠진 기분이 들고 도파민이 부족하면 어떤 일에도 감흥이 생기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우울증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울증에 빠지는 기분을 좋게 만드는 신경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어서 낮아져 있던 노르에피네프린은 수치는 더욱 낮아지게 됩니다. 이 불안이 우울을 부르고 우울이 불안을 또다시 부르는 뇌 속의 악순환이 자리 잡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의지만으로 불안장애나 우울증을 극복하기 어려운 까닭입니다. 따라서 마음이 힘들 때 가볍게 지나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힘든 마음을 오래 방치하면 빠져나오기 어려운 깊은 구정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불안은 당시처럼 흔하지만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방주사를 맞듯이 불안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가만히 두면 불안은 스스로 자라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갯벌에 빠지자마자 발을 빼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너무 깊이 들어간 다음에는 훨씬 힘들어집니다. 이 불안감을 떨쳐버리기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마피아법칙처럼 우주가 나를 괴롭히려고 작정한 것처럼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 날은 인생의 힘든 일이 꼭 연달아 일어나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내 인생의 시간이지만 최고난도 무용자들로 가득 차 있는 걸까요? 절반이 채워진 유리잔을 보고 누군가는 물이 절반이나 남았다고 하고 누군가는 물이 절반밖에 안 남았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눈앞의 세상을 주관적으로 해석하며 살아갑니다. 나쁜 일이 꼭 연달아서 일어나는 것 같은 건 이미 나빠진 기분이 나쁜 일을 더 잘 포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불안한 마음이 불안할 만한 다른 이유를 계속해서
계속 찾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전혀 달콤하지 않은 불안의 ABC가 있습니다. 이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에피테토스는 무려 1세기경에 불안에 관하여라는 글에서 사람은 대상이 아니라 그 세상에 대한 생각 때문에 불안해한다고 말했습니다. 특정한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불안을 느끼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불안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고유한 경험이기 때문에 여럿이 동시에 불안을 느끼더라도 그 정도의 의미는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객관적인 사건이 불안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과 믿음이 불안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불안이 일어나는 과정을 표현하는 수식인 불안의 ABC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인지행동 치료의 창시자인 심리학자 엘버트 엘리스는 불안을 유발할 수 있는 선의 사건인 A와 그 사건에 대해 개인이 가진 믿음과 해석인 B, 그에 기반한 대응과 결과인 C를 나누어 파악합니다. 이를 소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B, A가 어떤 사건으로면 B는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이어지고 C는 감정과 행동적인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 도식에 따르면 불안은 어떤 사건에 대한 생각이나 믿음, 인지, 해석, 즉 우리의 관점에서 의해서 일어납니다. 이때 나의 불안을 들여다보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건이나 결과보다는 믿음과 해석 부분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타인과 다른 나만의 고유한 불안을 드러내는 지점입니다. 이 학창 시절에 책 읽기를 유일한 낙으로 삼았던 나는 도서관에서 읽게 된 몇 권의 책들을 계기로 실존주의 철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저 철학에 심취한 독특한 학생 중에 하나로 끝났을 수도 있었겠지만 혼란했던 20세기 초반을 살다간 문어들의 그런 내 안의 무한가를 관찰했습니다. 샤르트르의 구토나라든가 알베르 카뮈의 이방인 같은 책을 접하면서 삶과 죽음의 의미란 무엇인가에 대해 자주 생각했습니다. 곧 나의 생각은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데 아무런 의미는 없다고? 그럼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뭐 한다는 것과 같이 점점 부정적으로 흘러갔고 이내 그 생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원하지 않은 생각이 조절되지 않고 마음속에 자꾸만 반복되는 증상을 강박사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강박사고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우울증을 겪기 딱 좋은 상태가 됩니다. 죽음에 대한 강박사고가 결국 깊은 우울증까지 이어지게 된 나의 사례를 불안의 ABC의 대표부분은 이러합니다. 우선 선의 사건 A는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한다는 사실을 인지합니다. 개인적인 믿음의 해석 B의 경우는 죽음은 모든 게 소용없어지는 비극이며 피할 수 없다고 이해합니다. 결과인 C는 예정된 비극에 무력감을 느끼고 우울감을 느낍니다.